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문재인, 이재명, 윤석열이 벌이는 대선 삼각전쟁. 이 대선 삼각전쟁이요, 이번 대선은 굉장히 중대한 전쟁이에요. 대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체제조차도 전쟁을 잘 바꾸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전쟁 이상이에요. 체제가 어디로 갔냐, 그게 걸린 전쟁이고, 그 다음에 남조선 총독 문재인이 운명이 어떻게 됐냐, 그것도 여기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지금 뭘 추구할까? 문재인 새끼 정권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쉽지 않게 생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음 정권에서 자신의 안전 및 문재인 정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하겠죠. 그렇죠, 그죠? 이재명은 같은 민주당입니다만은 비문이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을 인정할 가능성은 아주 적죠. 그러면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문재인하고의 충돌이나 갈등을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완전히 지박든지 아니면 무릎 꿇고 항복해가지고 받아내든지. 그 다음에 윤석열은 반문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반문 세력에 완전히 구심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 대선 과정에서 싸움을 할 텐데, 거의 전쟁에 가까운, 체제 전쟁에 가까운 싸움을 할 텐데, 그 결과는요, 누가 이겼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되게 됩니다. 문재인이 이기면은 거의 공산당식 일당 독재 체제로 확실하게 가게 됩니다. 준공산 체제라고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이기면은 기본소득 시리즈 있죠, 그죠? 기본소득 시리즈에 기초한 국가로 가게 됩니다. 이재명은 그거 자기가 대통령 되면요, 그거 아마 목숨 걸고 기본소득 시리즈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히틀러식 나치 체제로 가게 됩니다. 내가 좀 나중에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됐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부르짖는 것,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하고 있는 게 뭐냐?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진짜 있는 그대로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헌법이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좀 더 나간 거냐 하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훨씬 나은 체제예요, 헌법체제는. 그래서 윤석열이 되게 되는 거는 여하튼 이 헌정 질서,
현행 헌법 체제가 실천되는 사회가 될 거다. 실현되는 사회가 될 거다. 뭐 그걸 자유민주주의라고 일단 부르기로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정권이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지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한 전쟁이다. 체제가 걸린 대선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얘기를 알자면요. 문재인이 나라를 거의 망하는 쪽으로 몰고 갔어요. 그게 몇 가지 이제 그런 사실들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대한민국을 정권을 잡고는 대한민국 정부를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북한의 하수인 정권인 파견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남조선 총독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요, 첫째로, 그러면은 우리 헌법 체계가 자유민주주의 플러스 알파라고 할 때 얕은 기반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겠죠. 그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문재인 정권은 상당 정도 파괴를 하고 훼손을 합니다. 그래서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두 가지 핵심이 뭐냐? 하나는 기본권이고, 그 기본권 중에도 표현의 자유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그거 없으면 소위 인민민주주의가 돼버리죠. 그렇죠? 인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달았을 뿐이지 그건 전혀 민주주의 아닙니다. 전체주의입니다. 의제를 당과 수령이 결정하고 모든 것을 그 결정에 따라서 인민은 따르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여긴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 가운데 제가 보기에 제일 심각한 파괴는요, 아고라를 폐쇄한 것입니다. 아고라가요, 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 최고로 갈 수 있는 그 바탕을 깔았어요. 거의 말하자면 세계의 거의 모든 언론이 자본 언론 아닙니까? 그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 자본가 언론이거든요. 그죠?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본가들이 그죠? 요구하는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비해서 이 아고라는요, 어떠냐 하면 주권자 언론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 언론이에요.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이 이해관계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의 언론이에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 그죠,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주권자 언론, 집단지성의 언론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15년 동안 유지됐어요. 아고라가. 이걸 폐쇄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고라가, 그죠? 아고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광우병 떠오르죠. 그죠? 그때 뭐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했잖아요.
그 다음에 언론 통제. 이거는 KBS, MBC, YTN 이런 데 사장 바꿔보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진행자를 어떻게 바꿔보면 전부 저거 편으로 다 가르치웠죠. 그렇죠? 완전히 이거는 그 대깨문 언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편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인허가권, 그죠? 인허가권을 매개로 해가지고 아주 재갈을 물리죠. 그 다음에 코로나 파시즘을 통해가지고, 그죠? 어떻게 해요? 5인 이상 집회를 못 하도록 하죠. 그렇죠? 하필 5인 이상 이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9시까지 한데 9시 이후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 잠자러 가버린가? 아니 그 진짜 코로나 방역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집회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 중단시켜야 돼요. 거기가 막 바글바글이잖아. 더구나 대도시는요. 그 다음에 보통선거를 관건공작선거로 바꿔버렸죠. 이건 대선도 그랬고 지방선거도 그랬고 4.15 총선도 그랬죠. 전부 다 이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그죠? 무슨 선정까지 했냐면은 중국 공산당 선정까지 했어요. 옛날에 강의했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것, 그죠? 표현의 자유를 뭐 훼손 엄청나게 억압하고, 그 다음에 선거를 완전히 보통선거를 주권자가 참여하는 보통선거를 저가 완전히 조작해가지고 민주당은 플러스 10% 나오도록 하고 야당은 마이너스 10% 나오도록 딱 조작을 해가지고 입력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국회를 독점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두 번째는요, 자유민주주의만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유진영으로부터 이탈해가지고 친북, 친중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전체주의 진영으로 옮겨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게 어떻게 하냐 하면요, 한미 동맹을 깨기 위해 가지고 바로 깨기는 어렵거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미국의 제재가 오고 그러면은 정권이 상당히 어떤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 아주 교묘하게 해요. 극렬 반일 운동을 합니다. 이 한미일 협력 체계의 약한 고리가 뭡니까? 한일 관계죠, 그죠? 민족 감정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한미일 협력 체계를 와해시켜 버려 가지고, 그죠? 그러면 한미 동맹도 사실상 거의 무력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미일 협력 체제의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가지고 국내에 민주주의 세력을 뭐로 몰아붙입니까? 토착 외구로 몰아붙이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토착 외구로 몰아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박멸 대상으로 만들어버리죠. 미친 듯이 했죠. 그 다음에요, 한미동맹을 와해시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전부 이제 실제 훈련을 안 하고 이 컴퓨터
게임으로만 해요.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군사훈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미국이요, 한국하고는 거의 이 군사훈련을 안 하고 누구하고 하냐 하면 요새 거의 일본하고 해요. 그래서 자유진영으로부터 전체주의진영으로 그 중국몽을 꾸면서 있잖아, 그죠? 일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의 들어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해버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 관계를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 자유진영으로부터 전체주의 진영으로 옮겨가고 뿐만 아니라 북조선, 북한의 수령을, 김정은 수령을 높이 떠받은 역할을 아예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결사옹위, 북한 인권 문제 나왔을 때도 외면,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도 반대하고 또 틈만 하면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그래가지고 그 지원 대프로젝트가 프로그램이 뭡니까?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는 거죠. 북한에 모든 걸 다 해주자. 이겁니다, 핵심은. 그 다음에 그래도 북한에서는 불만이에요. 왜? 유엔 제재 때문에 실제로 되는 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온갖 욕을 해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삶은 소대가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수모도 참으면서 오히려 그죠? 찬양해요. 김정은의 북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세계가 인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령교시, 수령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받들어 가지고 실천해요. 수행해요. 제일 먼저 실행한 게 뭡니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가 하고 지가 돌아다니면서 선전했죠, 그죠? 지가 할 일이 아니잖아, 이게. 김정은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완벽한 꼬봉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수 타파하라 하니까 남한에서 보수 타파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죠.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인가? 집회도 뭡니까? 전당대회도 못하게 막고, 방해하고. 그 다음에 탈북자 북송이 여러 건 있어요. 공해에서 탈북자를 잡아다가 그 탈북자들이 김정은이 죽이려고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잡아다가 북한에 갖다 바쳐요. 일본에 이 방위청 관련 고위 인사가 밝힌 거예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징어 배 타고 온 사람들을 살인범으로 몰아가지고 북송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해경이 가서 북쪽 영역에서 불태워 죽여도 총으로 쏘고 불태워 죽여도 한마디 비판도 못하죠. 그 다음에 수령교시가요, 또 하나는요, 수없이 많은데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라는 거 하고 윤석열을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튜브를
제압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끝없이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나름대로는 최대한 했죠. 못한 것도 있지만 능력이 안 되니까. 이래 되다 보니까요, 경제도 될 택이 없어요. 이래 가면은. 그래,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부채가 폭증하고 있어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국가부채. 이걸 다 하면요, 대체로 한 300% 돼요. 국가부채라는 건 그것도 통계를 기준을 엉터리로 잡아가지고, 공기업 부채라든지 이런 건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집값만 잔뜩 올려가지고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끼고 있죠. 저게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곧 부동산 거품 꺼지는 거하고 부채하고 맞물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데 대출은 많이 받은 사람들 상환할 수가 없죠. 그렇죠? 돈 못 갚죠. 돈 못 갚으면 은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실화 되겠죠. 그러면 금융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코로나 핑계로, 그죠? 제일 탄압을 받는 게 자영업자들이죠. 아니, 공기관은요, 전혀 탄압을,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 백화점,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영세 자영업자들만 작살나는 거예요. 뭐, 6제곱미터에, 8제곱미터에 한 명씩 허용한다. 말이 되는 소리. 4명이 모이면은 괜찮고, 5명이 모이면 안 되고, 그건 말이 돼요. 왜 그러냐? 이게요, 사람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위축시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경제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방법이 자영업자들, 그거는 가서 점심 먹고 옷 사러 가고, 이런 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엄청난 어떤 공포심을 심어주고 또 재앙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축되겠죠. 코로나를 늘 실감하겠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걸 아예 원천 봉쇄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박산성 제인산성이 규모가 말도 안 하게 되게 크잖아요. 명박산성 때는요, 그 앞에 좀에 막아가지고 광화문 그 거리에 차는 댕기도록 다 했어요. 지금은 아예 원천 봉쇄해 버렸는데. 그 다음에요, 앞으로는 삼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대만의 TSMC한테 뒤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TSMC 소위 파운드리 반도체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반도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어요, 지금. 더구나 삼성이요, 이런 국가체제 하에서는 더 이상 기업을 유지하기가 쉽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네, 진짜 미국 옮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기업에 대해서
나는 삼성 이재용이 구속시켰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구속해야 돼요. 근데 기업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고 제재를 하려고 그래요.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 기업 주주권을 이 감사 뽑는데 3%만 행사해라는 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예 주주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가 개입합니까? 전부 국가가 개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틈새를. 그러면 이게 국가 관리 기업 내지 국가 개입 기업이 돼버려요. 그러면 관치 기업이 되게 될 것 같으면 그 기업 못 살아남아요. 중국 꼴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가지고 이래 남조선 총독부로 가고 경제에 적신호가 쌓이고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부채는 더 늘어나고 기업은 위축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국가가 완전히 분열돼요. 분열돼 가지고 전에는요 양극화가 빈부 양극화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그렇게 심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죠 양극화 심해진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김대중 정권 때부터입니다. 민주화 때부터 되고 나서예요. 민주화 되고 나서 서민들이 더 살기 어려워졌어요. 왜? 왜 어려워졌을까? 자유만 주어지고 그죠? 평등과 연대의 그 기반을 안 가지게 되면요. 이건 전부 자유라는 게 강자의 자유에 불과해요. 약자는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굶어 죽을 자유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자도 살 수 있는 보호장치를 사회에 많이 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민주화 세력들이 그죠? 그걸 너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양극화가요. 기업도 양극화, 노동자도 양극화. 대표적으로 양극화가 노동자 양극화가 뭡니까? 대기업 노동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노동자. 월급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죠? 정규직 중에서도 뭐, 일용직 같은 경우는 뭐, 더 심각하죠. 뭐, 빈부격차다. 그 다음에 지역격차까지 또, 옛날에는 그죠? 지역 감정이 있었잖아. 영호남 지역 감정이라는 거죠. 그것도 뭐 지역 감정이라는 말이 적합한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하튼 모르겠는데, 여하튼 영호남 지방끼리 서로 상대방을 좀 싫어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게 아니고 모든 걸 서울로 삼켜버리죠. 그죠? 그렇죠. 서울, 수도권, 지방이라는 완전히 양극화가. 그러니까 서울이란 지방이란 양극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수도권은 막 일종의 중간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어떤 한 부분의 양극화가 아니고 거의 온 사회가 양극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회가 어떻게 존립하겠어요? 이거는 불만 붙이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난장판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진영 대결까지 했죠. 이놈들이 대깨문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를 철저히 분열시켰죠. 뭐로 분열시키면 이분법적으로 적과 아로, 적아로 구별했죠. 그래가지고 지구는 선이고 상대는 전부 악으로 몰아붙였죠. 그래가지고 이 진영 대결의 핵심은요, 친문 대 반문의 대결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그죠? 그 친문이라는 게 뭐냐면, 친북 정도가 아니고 종북 민주주의 진영입니다. 민족주의 진영입니다.
북한의 민족주의도 정상적인 민족주의가 아니죠. 광기의 민족주의죠. 그죠? 남을 인정하지도 남과 교류하는 것도 부정하는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말도 안 되는 자기 우월성에 빠져있는 골 때리는 민족주의예요. 북한 민족주의라는 게. 이쪽은 대체로 반공 친미 민주주의 진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친미 중에는 종미 세력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극기하고 미국계하고 성조계하고 같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갈라져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갈 거냐 도대체. 이 사회 통합이 이렇게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슬픈 자기 인식을 하고 있다. 헬조선으로 생각한다. 총체적 양극화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권도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해보자고 복지 기반을 제대로 구축해보자고 한 정권이 없죠. 그 소위 민주당 쪽은 입으로만, 실제로는 뭘 했어요? 입으로만 하고 저거 처먹기 바빴죠. 지금 요즘 보면 LH 보면은.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야당 쪽, 보수 야당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노동자만 나와도, 노동조합만 나와도 뺄갱이라고 욕하라고 앉았죠. 그렇죠? 복지 얘기만 나오면 나라 망한다. 그죠? 베네수엘라 간다. 나라 망한다. 이거죠. 이게 도대체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나라가. 그러니까 빈약한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를 구축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살아가지고 온갖 차별이 횡행하죠. 그렇죠? 좀 힘 있는 놈은 소위 갑질 안 한 놈이 없는, 이런 사회에서, 그죠? 세계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개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화. 개인이, 그죠? 원자화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래가지고 이 개인들이, 그죠? 내동댕이 쳐진 돌멩이처럼 스스로를 느껴요. 내 이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도 못 느끼고, 따뜻한 정도 못 느끼고, 미래도 안 보이고, 그런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망국적 행동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나를 보호해 줄 건 뭐뿐이다? 돈뿐이다. 그게 돈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신교 사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정당하게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너나 없이 그래 느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갑질이 이런 게 너무 학을 띠겠거든. 너무 싫거든. 자유를 맛보면서 자랐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갑질을 당하거든. 차별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기회만 되면 이민 가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나는 뭐 괜찮아. 뭐 우여우여 살겠어. 그렇지만 난 새끼는 싫어. 새끼가 이런 사회에서 하는 거 싫어. 출산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난 뭐 다 싫어. 자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그죠? 세계 최악의 한국이 이런 상황들입니다. 물신교도 가장 강하고, 이민 가겠다는 사람들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출산 거부해가 출산율도 최악이고, 자살률도 최악이고,
자,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놨으니까 남조선 총독부가 공포에 떨겠죠. 그렇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반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반역을 했으니까 그 반역의 제가를 정권을 빼앗기면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공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목적도 그렇지만은 또 하나는 자기들이 안 당하기 위해서도 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외 법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치외 법권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가 위에 올라타 버리면 됩니다. 국가라는 게 본질은요, 법체계입니다. 법체계. 그죠? 법 위에 올라타 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럼 아무 놈도 수사를 못 해. 뿐만 아니라 법도 지금 맛대로 고칠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법부, 행정부를 차지하고 사법권도 지금 밑에 놔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국가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산당식 일당 지배체제를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킹크랩 쿠데타 얘기했죠. 그죠? 대선에서 이 불법 댓글, 경인선을 통한 불법 댓글을 통해 가지고 이 댓글 쿠데타죠. 그죠? 정권을 잡았어요. 행정부를 장악한 거죠. 그 다음에 4.15 총선, 공작 총선, 사전투표 그 득표율이 민주당은 플러스 10%, 이 본투표에 비해 가지고 그때 무슨 당이더라? 여하튼 야당은 마이너스 10%. 그럼 20% 차이 나쁘잖아. 그러면 이거는요, 웬만하면 당선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0석을 차지했죠. 유시민이가 딱 맞췄죠. 그래가지고 입법부까지 장악해가지고 이제는 법을 지금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면, 법을 지금 만들 수 있으면 법이 올라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을 아무리 지금 멋대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죠? 수사를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재판을 없애버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권도 저가 딱 장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3권을 저가 다 장악하죠.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다 장악해가지고 국가 위에 딱 올라타는 겁니다. 이게 공산당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석을 하는데, 첫째는 대법원장을 저거 꼬봉 김명수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을 저거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왜? 적폐청산을 너무나 잘했거든.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어요. 엄청 자랑했죠. 그죠? 근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야 된다 하고 막. 근데 그게 얘들의 오판이죠. 윤석열이를 영 잘못 본 거라. 윤석열이가 노무현 선거 이 정치자금 받은 거, 그것도 다 조사해가지고 감옥 보냈잖아요. 이 사람은 진영과 여야가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게 특징이에요. 법대로. 그러니까 끝없이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거죠. 왜 이렇게 오판을 했냐? 이 사람들은 전부 진영 논리로 보니까, 우리 편에 딱 끌어들여나면 이 사람은 우리 한테 대해서는 당연히 충성을 할 거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해가지고 수사의 권위는 검찰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검찰은 그나마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경찰은요, 저는 정권 꼬봉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어디로 줘버립니까? 경찰로 줘버리고. 소위 6대 분야만 이제 검찰한테 줬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공수처를 통해 가지고, 공수처를 하면요,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이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검찰권을 억수로 아주 약화시키면서 그걸 상당 부분을 공수처로 흡수해버리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 입맛에 맞는 처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사법권도 장악하고 퇴임 이후에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요, 이걸 하게 되면요, 이 검찰권이 아주 약화되면서 경찰 국가가 되겠죠. 경찰이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됩니다. 왜? 수사권 상당 부분을 경찰이 가져가 보니까. 그러면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또 뭐예요? 더 나가면은 중국식 공안 체제, 공안 지배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가려고 한 겁니다. 문 정권이 이렇게 반국가 단체,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라는 건 이렇게 보면 반국가 단체고 어마어마한 반역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핵심 장치인 보통선거를 공작선거로 바꿔가지고 2017년에 대선에서 킹크랩 쿠데타하고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선거 공작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2020년 총선에서는 중국발 공작선거를 하죠. 사전투표 조작을 하죠. 이건 중국이 좋아진 게 확실해요. 그 다음에 북한을 위한 이적행위, 한반도 비핵화 사기를 지가 앞장서서 선전하고 선동했죠. 그 다음에 탈북자 강제 북송했죠. 그 다음에 UN 제재 위반하는 선적으로 북한에 이제 어떤 물품 실어나는 거, 그걸 도와준 게 여러 가지 적발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압권은 남쪽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북에는 원전 건설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원전과 원자탄이 없는 사회, 북은 원전과 원자탄을 만드는 프로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원전과 핵 무기를 가진 나라로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요, 북한한테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우선 남북 통일은 남쪽이 북을 통일하는 걸 물 건너갔겠죠. 그렇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북남 통일이, 여차하면 북남 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핵무기란 그만큼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적 행위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짓을 해놔놓으니까
멸문의 공포를 가지고 있겠죠. 야, 이러다는 우리 다 죽겠다. 우리 정권 놓치면 다 죽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에 대한 수사를 못 하도록 해야 돼. 그 다음 정권 절대로 넘겨주면 안 돼. 이거겠죠. 그죠? 그래서 정권 수사 예방 대책을 찾아낸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이 종착역이 뭐냐면 검찰 해체입니다. 검찰은요, 거악 수사를 하는 데는 이 검찰의 수사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굉장히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검찰이라는 이 법률 전문가 집단이 있잖아요. 그죠? 수사력과 법률 전문성을 가진 그것이 가지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 그죠? 경찰은 권위가 있을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밑도 안 해요. 경찰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해 가지고 수사권을 빼앗아다가 누구한테 줘버려요? 경찰한테 줘버죠. 그 다음에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추미애는 또 호남 사무라이 7명을 있잖아. 그죠? 윤석열 공격의 전위부대로 만들었죠. 아니,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는 앞제비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법무부가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인사를 통해 가지고 인사팀 수사하려고 하는 전부 뭐 지방으로 보내보고 막 뿔뿔이 흩어뿌리고 수사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윤석열 해임을 추진하죠. 근데 해임하는 방법이 없어요. 또 그 부담을 안기도 싫은 거라. 그러니까 2개월 정직 징계로 갔어요. 적당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사법부에서 이게 이제 법원에서 이걸 무효라고 판결해 버렸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국회에서 윤석열이 탄핵하겠다 위협을 했죠. 근데 이게 씨알이 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정치적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리자.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끔찍해. 아니,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우리 다 탈탈 털릴 거 아니야. 원전 지지려고 했던 그것만 탈탈 털어도, 그 다음에 4.15 총선까지 탈탈 털리면 어떻게 될까? 뭐 몇 놈 사형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국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놓고 3월 9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 1년 전이니까 1년 전에 저걸 사퇴하지 않으면 판검사 출신은 출마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소급 적용까지 해놔놨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하면은 3월 예를 들어서 20일 날 퇴임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그 법 통과시켜버리면은 윤석열이는 출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출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윤석열이가 대통령 출마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윤석열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걸 법치주의로서 정확하게 다스려낼 사람이 누구일까?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어떻게든지 정계 진출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건 내가 대통령 해서라도 막아야 돼.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건 막아야 돼. 이런 의지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만 열면 뭐라 그럽니까? 헌법정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 얘기예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안 되니까 소위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자.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가지고 검찰에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버리고 검찰을 해체해가지고 검찰을 뭐로 만든다?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권위 있는 수사기관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권 수사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경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경찰은요, 그냥 정권의 하수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 정권은 치해법권을 확보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래 되면은 이제 입법권, 국회 180석이 있으니까 입법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권 잡고 있으니까 행정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래 되면 사법권 또 장악했죠. 그러면은 이게 국가 위에 올라탄 거죠. 국가가 법체계 위에 올라탄 거죠. 그렇죠. 법을 마음대로 저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공산당 체제입니다. 빨갱이가 딱 들어가야 공산당 체제가 아니에요. 요 체제가 공산당 체제입니다. 국가 위에 당이 올라탄 거. 당 위에 또 누가 올라탄 게? 김정은이 올라탄 게 수령 체제고. 그죠? 그런데 정권이 사법권 장악에 실패했어요. 누구 때문에 실패했냐? 첫째는 나는 윤석열보다 더 먼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최재형 감사원장이에요. 이 사람 감사도 일종의 사법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월성원자력 경제성 조작만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북원추도 북한의 원전을 추진하는 계획도 밝혀내버렸죠. 그 다음에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죠.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사법부가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 사법부가 아직도 상당히 살아있다.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 윤석열에 대해서 가처분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2개월 정직을 무효화시키고, 이것도 다 사법부에서 한 거죠. 그 다음 정경심한테 징역 4년, 추징금 5년, 5억 원, 5억 원인가? 여튼, 그 판결한 거. 그 다음에요, 특히요, 정광훈한테 무죄 판결한 거는 놀라운 거예요. 정광훈이가 문재인은 간첩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무죄 판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 남조선 총독부의 공산당 공산체제로 가는 특급 열차에서 거의 홀로 맞섰던 게 누굽니까? 거의 딱 홀로는 아니고 거의 홀로 윤석열이었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말하자면은 반문 세력들한테는 영웅적 인물로 이제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반문 영웅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요, 정치적 감각도 굉장히 괜찮아요. 보세요. 수사 못하게 했죠. 그죠? 추미애가 호남 사무라이로 공격했죠. 수사 못하게 했죠. 그 다음에 정직 2개월 처분했죠. 그 다음에 탄핵 위협했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윤석열 출마 금지법 상정했죠. 그 다음에 아예 검수완박으로 갔죠.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에 앉아 있어 봐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3월 9일 이후에 퇴임을 하면은 아무 날도 없어.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봐야 이 나라의 문재인 정권의 반국가 범죄를 막고 처벌하려고 해봐야 앞길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한테. 그렇잖아. 그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판단을 하고 그 시점을 3월 9일 이전에 딱 잡아가지고 나와버린 겁니다. 절묘한 선택입니다. 완전히 이 사람들 그죠? 저거요, 윤석열 금지법요, 언제든지 상정하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180명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이거는 윤석열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거든요. 그 죽일 수 있는 데드라인에서 싹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선 주자로서 여론 1위에 올라섭니다. 여론 1위. 올라서고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은 반문,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얘기하자면은 대한민국 수호의 중심인물, 내식으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수호 대장군으로 거의 누가 임명을 했어요? 문재인이 그런 여건을 만들었고 주권자가 임명한 겁니다. 한국의 주권자들이. 자, 큰일 났죠, 문재인으로서는. 그죠? 그래서 근데 새끼 문재인 정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 거기는 아무리 꼽아도 김경수, 조국, 유시민, 친미애, 김두관, 이낙연, 정세균, 아무리 꼽아봐도 임종석, 대중의 주권자의 기대를 모을 만한 인물이 없어요. 대깨문들의 지지는 가능해요. 그죠? 근데 대깨문 해봐야 20%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들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유일한 구명책이 뭐냐 하면은요, 지금으로 봐서는 저거 후보 내봐야 안 돼요. 택도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의 손잡는 도리밖에 없어요. 그러다면 이제 문재명 정권이 탄생하겠죠. 그죠? 응? 문재명 정권이 탄생하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그냥 망상이에요. 문재인의 망상.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말하자면 거의 망국으로 치닫고 있잖아. 그죠? 응? 그러니까 망국 체제의 핵심은 뭡니까? 공산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게 망국의 지름길이에요.
그래 간 나라 치고 성공한 나라 아무 나라도 없어요. 암흑세계 돼요. 진짜 헬조선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이 뭐 좀 잘못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과제, 제1차적 과제는 뭐냐 하면은 이 문재인 정권, 남조선 총독부를 해체하고 그 잔당들을 청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 감옥 보내야 됩니다. 일제 잔재보다도 훨씬 심각한 게 이 애들입니다. 토착 빨갱이. 그 다음에는 지금 얘들이 막 파괴하고 훼손해놓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표현의 자유 다 보장하고 공정선거를 실현하고 그죠? 그거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회복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지금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요, 지금까지. 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통해 가지고 상생의 공존의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죠? 자유화만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가, 그죠? 옛날에는 탤런트들이 연속극에 출연하면요, 받는 돈이 큰 차이가 안 났어요. 주연이나 뭐예요? 조연이나 조금만 나오는 거 뭐를 엑스트라나. 근데 지금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를 위한 사회가 돼버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죠? 1%를 위한 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사회주의 체제도, 그죠? 사회주의 체제는 1%도 아니고 0.1%에다가 한 사람을 위한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1%의 이 체제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 하자면 뭘 해야 되냐? 총체적 양극화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그죠? 총체적 양극화. 그래서 계급, 또 어떤 그 간극을 좀 완화해야 되고, 빈부격차를 줄여야 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이념적 충돌을 막아가지고 이념적 통합을 해야 되고, 이념적 통합은 민주주의로 통합해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양극화가 아니고 상생의 질서, 공존의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면 그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1919년 3.1혁명 이후에 한국인들이 꿈꿨던 세상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냐? 이게 지금 5번 선거의 핵심적 관건이다. 지금으로는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90%예요.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왜 그러냐 하면요, 어떤 형태로든지 기대를 모을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요.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대통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 내에 보면요,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뿐이에요. 근데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어디로 가느냐?
코리아 나치 국가로 간다. 한국식 나치 국가로 간다. 우선 이재명은 민주당 내의 비문 대표 주자죠. 그죠? 그리고 민주당 내 유일한 기대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동 방식을 보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극과 극의 조울증적 우울한 모습하고, 그죠? 하하하 하는 막 그런 모습하고, 그게 막 착종되고 막 일어나요. 착종되고 막 시시때때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문재인, 조국, 대깨문들한테는요, 입에 혀처럼 굴어요. 우리 엄마가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살아 계실 때, 내가 엄마 얘기에 좀 싫은 소리를 좀 했더니 뭐라 했냐면은, 니는 이때까지 입에 혀끝이 놀다가 갑자기 왔냐고 막 서운해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엄마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 하고 웬만하면 다 들어주고 하니까 참 입에 혀처럼 놀아요. 조국이한테 막 대단했죠. 동병상련을 하고, 아니 표창장 위조한 놈하고 어떻게 동병상련을 일으켜. 그래서 이 사람은요, 대깨문 중에서도 챔프예요. 챔피언 대깨문이에요. 최고의 대깨문. 그런데 비해서 자기에게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요만큼만 비판해도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어요. 그래가지고 대깨문한테는 조증에 걸린 것 같고, 비판자들한테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 같아요. 공격적 우울증. 우선요, 이 사람은 도대체 비판을 수용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 비판에 경청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의 약점 가지고도 과감하게 대화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전혀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릴 때 너무 피해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일종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예 무관용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가 그게 별 효과가 없더라 하는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연구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막 인신공격을 막 퍼부어요. 아니 그거는 토론을 통해서 그 논의를 해야 돼. 그 검증을 하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이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과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욕을 하면 어떡해요? 자기를 공격하면 전부 나쁜 놈이고 그 음모고 이런 거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중세 기독교적인 그런 행동을 해요. 각종 비판 기사가 나오면 그때마다 막 거기 막 바락바락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래요. 나 이런 좁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어우 끔찍해요. 그런데 문파의 비판에는 침묵하고 또 아부끄지 하죠. 우리는 완팀입니다 하고 말이죠. 알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가짜뉴스 대책반을 만들어가지고 네티즌까지 막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가 그런 공격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지위에 오른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주 표적이 누구예요? 박근혜였잖아, 그죠? 박근혜에 대해서 얼마나 작살을 냈어요. 자기는 대통령을 통해 작살 내면서 대통령하고 동급의 인물로 우뚝 섰잖아, 그죠? 남들이 그러는 꼴은 절대로 못 봐, 이겁니다. 나를 공격한 놈은 난 절대로 용납 안 해. 제2의 이재명 그런 건 없어. 이 얘기입니다. 완전히 내로남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격 대상이 된 사람이 부천시장, 그 다음에 남양주시장.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러면 기본소득, 뭡니까? 기본, 무슨 소득? 그걸 안 줘. 또, 남양주시기 때문에 11번인가? 감사를 막 디렸다 쳐바르고.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화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익과 목적에 따라 극과 극의 행동을, 극아부를 했다가 극공격을 했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신념이 있고 아니에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입으로는 제일 이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억강부약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억강부약을 막 이걸로 막 떴죠. 억강부약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약자들이 야, 우리의 구세주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떴거든요. 표적이 누구였습니까? 박근혜하고 그 정치 권력의 정점인 박근혜하고 그 다음 자본 권력의 정점인 이재용이었죠. 그죠? 그랬다 디렸다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가 우뚝 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한테 대들을 하는 사람한테는 완전 반대 행동을 하거든요. 그것도 대들 것도 아니고 비판 좀 했다고. 좀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 정도만 해도 작살 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행동은요, 전형적인 약육강식이에요. 자, 이런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정치 노선은 어떠냐 하면요, 이 사람은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딱 결합된 그런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민족주의는요, 거의 광기의 민족주의예요. 이 광기의 민족주의, 이게 그죠? 파시즘을 불러오고 전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나라를. 전형적인 누구예요? 히틀러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거부하는 정도를 넘어가지고 부정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있잖아요. 그런 태도거든요. 여기 숨겨져 있는 게. 오케이? 그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광기의 민족주의가 가장 잘 표현된 게 히틀러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북한이에요. 근데요, 이 반일 민족주의에 있어서도 제일 첨단을 다는 게 이재명이에요. 그래가지고 3.1절인가 그때 여튼 그때 경기도 노래를 재창하도록 돼 있어요. 합창하도록. 근데 그 경기도 노래를 작곡자가 친일 인사라고 그걸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새로 공모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보세요. 이 과정 자체가 파쇼적인 결정이잖아요. 그죠? 파시스트적인 결정이거든요. 자기가 모든 걸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리잖아. 남의 생각은 아예 상무시해버리잖아. 도지사라는 이유로. 내가요, 이재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근원은 이런 데 있습니다. 아, 무시무시하다. 내가 무시무시하다고 느낄 정도니까. 그리고는 금년에는요, 친일청산 원년을 선포했어요. 야, 해방된 지 지금 몇 년이에요? 어? 76년이에요. 해방된 지 76년 난 나라에서 친일 잔재 청산 원년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미쳐도 보통 안 미쳤지. 그 다음에요. 북에 충성하는 민족주의예요. 이 사람 민족주의 딴 충성도 아니에요. 북에 충성하는 민족주의.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을게요. 김현저희가 광란을 부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대북전단 뿌리니까 광란을 부렸죠. 그러면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대북전달 살포를 금지하고 막 체포하겠다 그거 막. 그리고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하고 난다 해도 이걸 가장 격렬하게 지지하고 뿐만 아니라 이걸 뭐 미국의 뭐 국회의원이든가 뭐 미국의 각계에 있잖아요. 그죠? 이걸 옹호하는 또 이제 글까지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다음에 친중공. 이거 뭐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요. 김정은이가 남한에서 제일 총애하는 인물이 누구냐?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이에요. 전에 북한에서 경기도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북한 소설가 아들이 내려와 있었죠. 그때 이재명이를 초청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초청했는데 초청하니까 이재명이가 자기가 상징적 의미도 있고 하니까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지고 도보를 해가지고 넘어가지고 여튼 절로 가겠다, 북한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급하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김정은 수령께서 이재명 지사를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진짜 너무너무 할 얘기가 있어. 이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총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타고 오라 그래요? 비행기 타러 바로 오라 그랬죠. 근데 그걸 누가 막았을까? 문재인이 막았겠죠. 그죠? 뻔하죠. 여하튼 친북, 종북 정도가 아니고 충북이다. 이재명은. 문재인 또 저리 가라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향하는 국가체제는 뭐냐? 핵심은 기본소득 시리즈죠.
기본소득, 기본시리즈,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 대출. 내가 이래 대충 택대 보니까 1인당 월 50만 원을 주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300억이에요. 300억. 300조. 그 다음에 1인당 1000만 원씩 기본 대출 할 경우에는 3천만만 대출을 받더라도 그것도 300조예요. 이게요, 신사회주의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기본소득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우파가 이 기본소득제를 주창했다 이런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죠? 유럽의 우파는요, 한국에 오면은 뭐 급진좌파 정도예요. 유럽의 우파는 한국에 오면 그 정도 돼요. 여하튼 이 신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요, 국가 주도로 월 50만 원씩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이게 그죠? 북한에 기본적으로 배급제하고 성격을 같이 해요. 그리고 이거 하면은요, 국가 주대 평등 체제예요. 국가 주도 평등 체제인데, 이거 하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친민중이죠, 그죠? 없는 사람한테 50만 원씩 주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 가족만 돼도 150만 벌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요, 서울 아이고는요, 150만 원 하면 살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나라가. 아마 웬만하면 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이게요, 친민중이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이 민중을 굉장히 국가에 의존하는, 개인의 독립성을 막아버리는 굉장히 독약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개인이 무력화되고 국가가 개인을 쉽게 장악할 수 있어요. 이러다면 이게요, 필연적으로 인민통제체제로 가요. 왜? 개인은 취약하고 국가에 의존하게 되니까. 그죠? 이게요, 히틀러도 딱 이랬습니다. 히틀러가요, 완전 패망한 독일 아니었어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건설할 때, 임금을 먼저 책정을 해놨어요. 임금을 전체 예산의 46%로 책정을 해놨어요. 임금 보통, 그죠? 전체 예산, 사업비에 한 10% 내지 15% 돼요. 근데 46%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노동자들이 이걸 가지고 각종 구매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여하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장 전략으로서는 괜찮아요. 근데요, 이건 필연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 노동자들을 말하자면 철저히 국가에 의존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국가적 통제 끌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히틀러식 국가주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게 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 체제라는 게 그죠? 핵심은 뭐냐면 광기 어린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민중지향적인 친민중적인 그 사회주의, 이 두 가지가 결합돼 가지고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계획하고 지도하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게 더 히틀러보다 더 극단화한 게 뭐냐면 북한입니다. 윤석열은 추구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추구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일관된 행동으로 나타나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일관된 행동으로 나타나요. 반문 대표주자인데 이 사람은요, 고건 반기문은 또 뭐 상당히 이제 이 지지율이 높다가 결국 출마도 못하고 끝났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이 윤석열이가 고건 반기문하고 비슷하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고건이나 반기문은 그죠? 그 체제에 정권이라든지 체제에 그죠? 철저히 순응해가지고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최고의 영광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체제에 순응해서뿐 아니라 체제 내에서 그 체제에 가장 잘 적응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윤석열은 지금 남조선 총독부 그 체제에서 그죠? 실천을 통해 가지고 반문의 중심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영웅이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수호대장으로 우뚝 섰죠. 그런 거는 이 사람이 실천을 통해 가지고 쟁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 그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지키려고 했던 게 거기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와 정권을 맡을 의지가 확고한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죠? 이 사람의 행동 방식을 보면요. 우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대표적인 불의에 저항하고 불의를 단죄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전두환에 대해서 이 반대 시위를 하는 수도 있죠. 그죠? 데모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양반은 데모하는 방식보다는 또 다른 방식. 그러니까 서울법대에서 이 양반이 다닐 때 저게 열렸대요. 모의법정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검사 역을 해가지고 전두환한테 사형을 구형했대요. 그래가지고 도망댕겼대요. 또 강원도로 도망댕기고 그래가지고 그때 만난 사람이 이제 중광 스님을 만났대요. 그 중광 스님이 이 양반 보고 당신 큰 인물 되겠다고 그랬대요. 막 그 말은 믿거나 말거나. 여하튼 그 20대 초반에 나이에 그런 어떤 그 이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건요, 데모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 개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로 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의지, 그게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권력, 정권과 강자에게 더욱 강렬하게 공정을 요구하고 그걸 요구만 한 게 아니고 적용을 했어요. 법 적용을 했어요. 누구한테 권력한테 더 엄격하게 법치주의를 실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권력이 누구 권력이냐? 뭐 진보냐 보수냐 뭐냐 관계없음. 헌법상에 우리나라 법률상에 죄를 지으면 그 벌을 누구나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공정성이죠. 법적 공정성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재벌 정몽구 구속시키고 사표 써가지고 구속시키고 노무현 그 선거 자금 받은 사람들 안희정이를 비롯해가 다 구속시키고 이명박이 댓글 부대 이 국정원장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명박이 기업 부정 구속시키고 박근혜 구속하고 박근혜 밑에 있던 것들 줄줄이 구속하고 조국 문재인 정권의 그 비리 불법 탈탈 털어 조사하고 예외가 없어요. 오히려 권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정성이다. 그 공정의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정의의 실현이 되겠죠. 법치주의고 정의의 실현이 되겠죠. 이 사람 정치 노선은요,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지키고, 그러자면 반드시 법치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걸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 가치가 뭐냐? 공정성이다. 그런데 이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드는 게 이 사람이 추구하는 공정이에요. 근데요, 이 공정의 목적이 누구나 공정해야 되지, 누구한테는 공정해야 되지만은 특히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강자의 불공정, 불법을 처벌을 하는 겁니다. 막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강자의 불법 폭력을 제어해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공정의 목적은 뭐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향하는 국가체제는요, 진정한 법치주의를 통해 가지고 공정, 정의가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행동은 딱 지금까지 행동은 다 요 기반 위에 있었어요. 일관되게, 수미일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현행 헌법 체제를 그냥 매달아 놓지만 말고 실천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봐오면은 문재인, 이재명, 윤석열 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도 다르고 정치 노선도 다르고 추구하는 국가 체제도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5번 대선은 이 3자 사이에 전쟁이 불가피하다. 때로는 어쩌면요,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요. 그만큼 엄중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선 문재인 정권은요,
새끼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내려고 독자 후보를 찾겠죠.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새끼 독자 후보가 나오면은 이재명이는 절대로 승부가 날 겁니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데? 그럼 분당으로 가면 이거는 뭐 이재명도 망하고 그 저기도 망해요. 그 문재인도 망해요. 그 다음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동맹을 맺는 경우 어떤 미략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근데 그 미략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문재명 정권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요,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요.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권의 이재명 불신도 있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공포가 너무 커요. 정권 이후의 공포가. 그런데요, 이재명한테 당해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설명한 대로 이재명이가 자기의 비판자에 대해서 자기가 하여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무자비하게 공격하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재명은 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문재인 목을 베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추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이념적으로는요,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큰 차이 없어요. 친북, 친중 똑같고, 그 다음 사회주의 지향적이고. 이재명 쪽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문재명 정권을 창출하겠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죠? 내가 절대로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근데 이 말을 안 믿겠죠? 근데요, 이재명은 여건이 되면, 자기가 주도권을 딱 잡게 되면은요, 이런 문재인을 아주 제압해버립니다. 뻔합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재명이 문재인을 제압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 저 사람들요, 그냥 눈치쟁이거든. 실제로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최악으로는 독자 출마하는데, 독자 출마하면 이거는 뭐 그냥 끝이에요. 여하튼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가 되는 길밖에 없겠죠. 근데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다음에 윤석열은요, 아까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들 얘기했었죠, 그죠? 첫째로 남조선 총독부를 해체하고 잔당을 제거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로 회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그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공존의 토대를 마련해 가지고 민주공화국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죠? 이 시대적 과제에 상당한 정도 부합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왜? 그는 실천으로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또 광범위한 지지층을 이미 결성했다. 왜 그러냐면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내가 주목한 여론조사가 뭐냐면은 윤석열이 출마할 경우
지금의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경우 찍겠다는 사람이 45.2%, 그 다음에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제3지대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출마하겠다 할 때 찍겠다는 사람이 45.3%, 둘 다 45%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미 문재인을, 윤석열을 뭐로 봤다는 얘기입니까? 반문. 그 다음에 대한민국 수호자, 수호 대표. 이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그리고 윤석열의 경우에는요, 대세 장악이 관건인데요, 보수하고 중도는 많이 따라와요. 근데요, 지금 윤석열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신진보를 만들어내야 되고, 신진보하고 결합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신진보 이 어젠다 또는 이 비전을 통해 가지고 뭐 해야 되냐 하면은 서민들의 삶에 대한 삶을 상당 정도 보장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거는 보수적인 대안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새로운 진보겠죠. 그죠? 그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되면은 신진보, 중도, 보수 이런 걸 아우르는 대한민국 건국, 민주공화국 건국 이런 방향을 잡게 되면은 대세를 장악한다. 그래서 이 대세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체제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이 1차적으로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 대안을 쭉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패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며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위직에 대한 국가적인 이 주권자의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예를 들면은 사법부도 이제는 도대체 말이야, 왜 정권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 사법부가. 주권자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대안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대법원장도 뽑자. 어떤 방식으로 뽑을래? 왜 정부가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느냐? 그러나 저 모양 저 꼴이 됐잖냐? 헌법재판관은 왜 대통령이 임명하냐? 뭐 대통령만 임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 공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 가지고 상생의 토대를 갖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이래 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도 보수뿐만 아니라 신진보가 형성되면서 이 윤석열이가요, 아주 깜찍한 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노무현을 들다 칭찬해 뽑거든요. 노무현을. 그거 있잖아, 그죠? 노무현하고 문재인 너그 쪽하고는 달라. 노무현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친노 쪽이었다가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싹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신진보 포용 전략이에요. 좋죠? 그래가지고 진보와 보수가 아우러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공약이 나와야 되고, 문제는 진영의 공약, 그거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2022년에 주권자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건가? 기본소득 시리즈 대
지금 윤석열 방식, 윤석열 비전, 이게 꼭 나온 건 아니지만 일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게 대결하면 어떻게 되냐. 기본소득 시리즈는요, 공격받을 여지가 뭐 너무너무 많아. 그 다음 셈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에? 아니 300조를 매년 말이야. 그다 가지고 나눠주는 그게 말이 되냐 말이야. 어? 그러느니 교육체제 바꾸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 사회보장제도를 더 강화해야 되지. 왜 똑같이 그다 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는 그 짓을 왜 하느냐 말이야. 차라리 세금을 깎아주든지. 이거는 공격받을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는요, 비현실적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미래에 대비해야 될 과제이지, 지금 현실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에요. 이래 되면은, 저는 이 싸움은 윤석열이 이기는 걸로 간다고 봐요. 그래서 승률을 따지냐면 여기는 60%, 윤석열 60%, 이재명 30% 해놨는데 실제로는 제가 판단하건대는 윤석열이 거의 무난하게 이기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